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가정주부 여성인데요. 어릴 적 우리 집은 친정아버지 덕분에 제법 잘 살았어요. 친정아버지가 항해사 일을 하셔서 돈을 잘 버셨거든요. 그런 아버지 덕분에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살았고 사고 싶은 건 다 사면서 살았는데요. 평소처럼 친정아버지가 배 타러 간다고 하셔서 배웅 나갔는데 그게 친정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친정아버지가 갑자기 사라지신 뒤로 우리 집이 진짜로 가난해졌죠. 전 속으로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신 거 아닐까 생각했는데 친정엄마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셨어요. 너네 아빠 안 돌아가셨어. 언젠가 돌아올 거야. 내일이면 돌아오지 않을까? 지금 잠들었다가 다음 날에 일어나면 아무렇지 않게 집으로 돌아올지도 몰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서 맨날 술만 먹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시더라고요. 친정아버지의 실종으로 친정엄마가 우울해져서 그야말로 환자가 되어버리셨어요. 게다가 전 몸까지 약해서 병원비까지 많이 드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친정엄마가 정신 차리고 병원을 다닐 수 있었겠어요? 친정엄마가 제대로 경제생활을 못하게 되자 우리 집은 극심하게 가난해지기 시작했죠. 얼마나 가난했냐면 우리 가족이 단독주택에서 반지하 단칸방으로 이사갈 정도였어요. 이렇게 암울한 삶에서 한 줄기 빛이 되어주었던 게 남편이었는데요. 제가 학창시절에 갑자기 가난해져서 옷도 허름하게 입고 다니니까 친구들이 제 뒤에서 이랬거든요. 쟤 예전에 안 그러던데 냄새나. 씻기는 하는 건가? 옷도 너무 허름해진 것 같아. 제 아빠가 갑자기 없어졌다고 하던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제가 노려봐도 보란듯이 그러니까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바로 그때 당시에 같은 반이었던 남편이 나서서 이런 말을 해줬어요. 왜 뒤에서 그런 말을 해? 친구들한테 그런 말 하지 마. 너희들 설마 지숙이 들으라고 하는 말이었어? 지금 당장 지숙이한테 사과해. 남편이 이렇게 말하니까 친구들이 한마디도 못하더라고요. 전 이날 친구로만 느껴지던 남편이 다르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남편을 잃을까봐 좋아한다는 티도 못 내고 친구로 지내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오래 소꿉친구로 지내다가 대학교 들어갈 때쯤 남편이 수줍게 고백해서 연애를 하기 시작했어요. 오래 사귀다 보니까 남편에게 시부모님들도 소개받게 되었거든요. 나중에 저희 집안이 가난하고 아버지가 안 계신다고 하면 안 좋게 볼까 너무 걱정하고 있었죠. 그런데 시부모님이 남편에게 들어서 다 알고 계셨나 봐요. 시어머니께서 저를 보자마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아이고, 네가 지숙이냐? 아들한테 많이 들었다. 너도 사는 게 힘들 텐데 씩씩하네. 생각보다 예의 바르고 야무져. 시아버지께서도 비슷한 말을 해주시며 저를 예뻐해 주시더라고요. 물론 동정 섞인 게 좀 있었지만 시부모님이 아주 좋으신 분들인 건 알게 되었으니까요. 전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가난한 걸 아는데도 진지하게 만나다가 결혼하라고 해주셨고 절 예뻐라 해주셨거든요. 어느 날은 절 불러서 술 한잔 하자고 하시더니 시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네 집안이 가난한 거 신경 쓰지 마라. 너만 열심히 살면 돼. 내가 어릴 적부터 널 보니까 하는 짓이 아주 똑부러졌더라. 집안만 괜찮았으면 대학원 들어가서 박사가 됐을 거야. 너라면 뭐를 하든 간에 잘 먹고 잘 살 테니 걱정하지 말고 우리 아들이랑 오순도순 잘 만나다가 결혼해라. 아무리 생각해도 네 나이 또래 너만큼 성실한 애는 없을 거다. 이렇게 어머님이 절 좋게 봐주셔서 다행이었죠. 그러다 남편과 제가 장기 연애를 할 무렵에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정말 집 밖으로 나가면 남편이랑 시부모님 덕분에 행복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면 너무 힘들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친정엄마 때문이었는데요. 친정엄마의 마음 상태가 날이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었거든요. 엄마를 데리고 집 근처 병원에 주기적으로 가봐도 소용이 없었어요. 오죽하면 의사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환자분 상태를 보니 입원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통원 치료가 어려운 상태니까 하루빨리 입원 치료를 받아보세요. 지금 이렇게 환자분은 집에 혼자 두시면 위험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엄마를 돌보기 위해 혼자서 식당 일을 하며 돈을 벌고 있어서일까요? 돈을 벌어오면 엄마를 제대로 못 돌봐주고 그렇다고 해서 일을 안 하면 엄마 약값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니 어쩌겠어요. 의사 선생님 조언대로 엄마가 입원할 병원을 알아본 다음 입원 절차를 밟았는데요. 다행히 엄마가 병원 생활을 잘 해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다 더 나은지 증상이 나날이 좋아지고 있었죠. 전 그 뒤로 엄마 병원비를 벌어야 했고 저 혼자 먹고 살기 바빠서 정신없이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증상이 많이 좋아지면 같이 살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한참 동안 식당 서빙 일을 하다가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병원이라는 거예요. 간호사로 추정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김보선 씨 따님분 되시나요? 지금 어머님께서 입원한 병동에서 갑작스러운 사고가 났는데 어머님이 그 사고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 말을 듣고 순간 눈앞이 아득해졌죠. 식당에서 잘리든 말든 바로 밖으로 나와 택시를 잡아 탄 거죠.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데스크로 가서 친정엄마를 막 찾아댔어요. 간호사분의 안내를 받아 간 곳에서 친정엄마의 모습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예상치 못한 순간에 돌아가신 거라 하늘나라로 가시는 모습도 못 본 거예요. 차라리 입원시키지 말걸. 아무리 힘들어도 제가 돌봐드릴걸. 뒤늦은 후회를 하고 있는데 간호사가 목걸이 하나를 건네주시더라고요. 친정엄마가 몸에 새겨진 문신처럼 매일 차고 다니던 목걸이였어요. 그 목걸이를 한참 동안 내려다보다 간호선생님께 일이 물었죠. 엄마가 남기신 게 이게 전부인가요? 다른 건 없나요? 유언이나 유서라든가 그런 것도 없어요? 간호사 선생님께서 그러시는데 없대요. 친정엄마께서 유언이나 유서를 남겨둔 것도 없었고 겨우 목걸이 하나 남기고 가신 거였어요. 짐도 정말 단촐했어요. 제가 손수 싸드린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렇게 친정엄마 짐을 정리한 뒤 그대로 장례 절차를 밟아드렸어요. 엄마 장례식장에 친인척들이 다 모여서 북적북적했고 그렇게 의지가 되던 남편까지 와서 저를 다독여줬지만 힘이 나지 않았죠. 친정엄마를 그렇게 보내드렸는데도 슬픔이 가시지 않더라고요. 제가 조금 더 노력해서 잘 살았다면 제가 직접 친정엄마를 모셨을 텐데 하는 죄책감에 마음이 힘들었죠. 그 후유증으로 일도 다 그만두고 집에서 울고만 있었어요. 제가 며칠을 그러고 있으니까 남편이 매일매일 찾아와 초인종을 눌러줬어요. 제가 문을 열어주면 이런 식으로 늘 위로의 말을 전해줬었죠. 오늘 기분은 어때? 지숙이 네 기분이 좀 나아질까 싶어서 반찬 좀 만들어 왔어. 이럴수록 밥을 잘 챙겨 먹어야 돼. 너 밥 먹는 것만 보고 갈게. 이렇게 남편이 제 식사를 챙겨주고 집안 청소를 해줘서 고마웠어요. 딱 그날 하루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매일 달려와줘서 절 위로해줬는데요. 남편 덕분에 칩거 생활을 금방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몇 주 뒤에 마음을 다잡고 다시 일을 구해서 돈을 벌었거든요. 전 이런 남편이 너무 고마워서 군대도 기다려주고 일편단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남편이 제대 후 취직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저도 작은 회사를 다니기 시작했을 때 결혼 이야기를 나누게 됐죠. 저는 당연히 친정 부모님이 안 계시니 시부모님에게만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가면 됐어요. 남편이 시부모님과 약속을 잡는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드디어 주말에 시간이 되신다고 하셔서 토요일 날 시부모님을 뵈러 갔어요. 시부모님이 그동안 저를 참 예뻐해 주셔서 당연히 결혼 허락을 해주실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죠. 하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긴장을 잔뜩 한 채 시댁에 갔는데 시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지수가, 아들아, 너네들이 이제 진짜로 결혼할 때가 다 됐구나. 우리는 당연히 결혼 허락하지. 내가 늘 언제든지 결혼하라고 하지 않았니? 어머님만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게 아니라 아버님도 시모 말에 동의해 주셨어요. 제 사정을 다 알고는 늘 좋게 봐주시던 시부모님이 예상대로 결혼 허락을 해주신 건데요. 대신 시어머니께서 제게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그런데 결혼 후에도 계속 회사 다닐 생각이니? 회사 일보다 식당 일을 해보는 건 어때? 우리 집안에서 하고 있는 식당이 3대째 내려오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식당 일보다 회사 일이 잘 만든다고 해서 후계자가 없다.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생각이 있다면 며느리 너한테 식당을 물려주고 싶어. 이 제안을 받자마자 얼마나 반갑던지요. 안 그래도 가만히 앉아서 하는 사무직보다는 직접 움직이는 일이 더 잘 맞는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회사 월급도 적어서 업종을 아예 바꿔볼까 고민 중이었기에 일이 대답했죠. 제가 계속 식당 일을 하다가 회사에 입사하게 된 건데 적성에 맞지 않아서 너무 힘들었어요. 예전부터 장사를 하고 싶었는데 다행이네요. 결혼하면 바로 식당 일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시부모님이랑 같이 장사라니 정말 꿈만 같아요. 어머님이랑 아버님이라면 엄청 잘 가르쳐 주실 것 같아요. 시어머니께서 제 대답을 듣고 흡족해 하시더군요. 그렇게 저는 결혼한 후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식당 일을 시작하게 됐죠. 남편과 제가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와서 회사에 사직서를 냈어요. 그 뒤에 시댁에서 시부모님과 함께 지내면서 식당 일을 배우게 되는데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식당 일을 시작하기 전날 밤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머님에게는 앞뒤 생각 안 하고 식당 일을 배우겠다고 했지만 막상 시모랑 일할 생각을 하니까 불안해졌어요. 친구끼리만 해도 다투게 되는 게 장사인데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노심초사였죠. 그날 밤 잠을 꼬박 센 다음에 어머님이랑 같이 식당 문을 열었거든요. 생각 외웠어요. 시어머니께서 청소하는 법, 포스기 쓰는 법, 테이블 번호를 알려주며 서빙하는 방법까지 알려주셨는데 불편한 일이 없었어요. 제가 조금 헷갈리는 것 같아 보이면 어머님께서 이런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천천히 해. 괜찮아, 괜찮아. 처음에는 다 그렇지 뭐. 네가 그동안 사무직 일만 해왔었잖아. 식당 일이 손에 익으려면 시간이 필요하지. 식당마다 일하는 체계가 다르니까 네가 헤매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서 식당 일을 아주 잘 가르쳐 주셨고 제가 답답해도 화 한 번 내지 않으셨어요. 그날 하루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뒤로도 쭉 친절하고 사근사근하게 일을 가르쳐줘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저도 심없게 미움 안 받으려고 최선을 다했고 몇 달이 지나니 아주 전문가가 다 되어 있었죠. 반년 정도 흘렀을 때에는 시어머니께서 이런 말을 하실 정도였어요. 이제 네가 안주인 같다. 손님들이 사장님 부르면 며느리 네가 가도 되겠어. 우리 아들한테 식당 안 물려주고 지숙이한테 물려준다고 하길 잘했다. 아들 녀석은 이렇게까지 야무지게 못할 거야. 어머님의 인정은 물론 시아버지의 칭찬까지 독차지하게 돼서 너무 행복했죠. 하지만 이런 행복도 아주 잠시였는데요. 남편과 아들 하나, 딸 하나 낳고 아주 잘 살고 있던 우리 가족에게 위기가 찾아왔어요.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갑자기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거 있죠? 여보, 이제 나 회사 그만 다니고 싶어. 당신처럼 사직서 내고 사업이나 할까? 내 친구들도 사표 내고 사업한다고 하더니 다들 대박났더라. 남편이 이렇게 말하길래 말릴까 말까 고민이 됐어요. 하지만 저도 회사가 싫어서 그만두고 나와서 시부모님이 하시는 식당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남편이 그때 반대한 적이 없어서 저도 남편을 지지해주기로 했어요. 저도 물론 불안했지만 남편이 워낙 성실하고 믿음직한 사람이라 내색 안 하고 일이 됐고 했는데요. 그래, 당신도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봐. 나도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하시는 식당 운영해보고 싶어서 해보고 있잖아. 당신도 시부모님이랑 같이 사업하다가 회사 들어간 거니까 믿어볼게. 당신이라면 잘할 것 같은데? 제가 이런 식으로 용기를 북돋아 주니까 남편이 진짜로 회사를 그만뒀더라고요. 전 그때 사업 성공한 시부모님 피가 어디 가겠나 싶었거든요. 게다가 시부모님 밑에서 이것저것 배운 적 있는 사람이라 조금은 풀릴 줄 알았어요. 하지만 준비가 부족했던 탓일까요? 아니면 남편이 사업 수완이 없었던 걸까요? 남편이 했던 사업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 뒤로 업종을 바꿔 또 했지만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바로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죠. 남편이랑 결혼하기 전에 시어머니께서 남편에게 나는 회사 일이 더 맞는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남편의 판단이 맞았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남편이 다시 회사에 취직해 자리를 잡으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또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나 이번에 셀프 사진관 한번 차려보고 싶거든? 그런 사업은 다른 사업보다 돈이 덜 든다고 하던데? 요즘 유행이라고 하니까 딱 한 번만 해보자. 남편이 2번이나 망해놓고도 사업 중독이 걸렸는지 또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집과 고집불통으로 똘똘 뭉친 그는 예전에 착하고 순했던 그 남자가 아니었어요. 전 이제 못 참고 딱 잘라서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요. 처음에는 인형 뽑기 해보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는 탕후루 가게 하겠다고 하더니 뭐? 이번엔 셀프 사진관? 당신은 사업이랑 안 맞는 것 같으니까 그냥 취직하자. 당신도 예전에 회사 일이 더 잘 맞는 것 같다고 했잖아. 그랬더니 남편이 평소랑 다르게 울컥하더라고요. 예전에 온화했던 모습은 어디에 두고 왔는지 저한테 열변을 토해내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어차피 당신 돈도 아니잖아. 빚내도 내가 빚낼 거고 빌려도 내 부모님한테 빌릴 거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이 나이에 회사 들어가라는 당신이 더 어이없다. 사업 시작한 김에 제대로 성공해서 큰 돈 쓸어 모으는 게 낫지 무슨 취직이야. 남편이 평소랑 다르게 언성을 높이니까 처음으로 서로에게 막말했죠. 저도 화를 참지 못하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뭐라고? 네 분수를 좀 알아. 당신이 지금 총각도 아닌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정신 좀 차리라고. 당신이 빚내면 어차피 내가 벌어서 내가 갚아야 하잖아. 시부모님께 빌린 돈도 마찬가지고. 말이 좋아서 사업하는 사람이지 돈 한 푼 버는 것 없이 일만 벌리는 백수가 무슨 수로 돈을 벌어와서 빚을 갚게. 저는 남편이 여기서 평소처럼 주눅 들어서 미안하다고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여기서 더한 막말을 해대더라고요. 내 분수를 알라니? 니야말로 네 분수를 알아. 내가 처가만 잘 만나도 성공했다. 내 주변에 처가 잘 만나서 사업 크게 하고 잘 된 사람이 있는데 지금 뭐라는 거야? 제가 자격지심이 있어서 그럴까요? 남편이 저한테 처가가 못 사는 것도 모자라 처가 식구들도 제대로 구성되어 있지 않으니까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았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저도 남편에게 이리 말해버렸죠. 당신 지금 내 집안 건드리는 거야? 내가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해는 줄 알아? 친정 부모님이 없고 싶어서 없었냐고.
나도 너처럼 사업병 안 걸리고 안정적인 직장 계속 다니는 남자 만났으면 행복했을 거야. 홧김에 뱉어놓고 저도 아차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도 실언을 한 건 마찬가지잖아요. 남편도 사과하지 않길래 저도 먼저 미안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날을 기점으로 우리의 사이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나빠졌는데요. 이 이후로 남편은 더 이상 사업할 돈이 없어서 그런지 다시 중소기업 수준의 무역회사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도 이때만 해도 저는 버팀목이 있어서 남편이랑 살만했죠. 시어머니께서 여전히 저한테 친절하셨거든요. 남편이랑 제가 싸웠다는 사실을 알고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기도 했어요. 며느리니가 고생이 많다. 우리 아들이 평소엔 착해도 하나에 꽂히면 물불 안 가리고 해대는 게 좀 있어. 이때는 하지 말라고 해도 벼랑 끝까지 갈 때까지 하더라. 다행히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망정이지. 다음에도 아들놈이 또 그러면 말려봤자 소용없으니 그냥 놔둬라.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내가 줄 테니 빚 걱정은 하지 말고. 이렇게 제 편을 들어주시면서 절 위로해 주셨죠. 그런데 남편이 실종되면서부터 심호가 180도 바뀌어 버린 거예요. 남편이 장기 해외 출장을 간다고 짐을 싸두고 나갔는데 돌아오질 않았거든요. 분명 돌아온다고 한 날짜가 지났는데도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회사에서도 연락이 오고 아주 난리가 났죠. 남편이 출근을 안 하니 회사 인사팀에서 이런 연락이 오기도 했어요. 한인용 씨 가족분 되시나요? 한 부장님이 장기 해외 출장 간 뒤로 연락이 안 되는데 혹시 따로 전화나 문자 받은 게 있으실까요? 이대로 가다간 자동으로 퇴사 처리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남편 친구분들 연락처를 몰라서 회사에 연락해보려고 했거든요. 아무리 회사라도 남편이랑 친한 직장 동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사팀 직원한테 이렇게 얘기해봤죠. 전화나 문자 온 게 없어서 회사에 전화드리려고 했는데 잘 됐네요. 혹시 저희 남편이랑 친하게 지내는 동료분들 없나요? 그분들한테 연락 온 건 없나 해서요. 인사팀 직원 말로는 남편이랑 같은 팀원이거나 매일 점심밥을 먹으러 다니는 직원들한테 다 물어봤대요. 그런데 남편한테 전화나 문자가 온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회사 측에서도 기다려주겠다고 했지만 남편이랑 연락이 닿아야 뭘 하든가 하죠. 결국 회사에서도 남편을 퇴사 처리하겠다고 했는데요. 저는 그동안 시부모님이랑 다 같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고 경찰서도 찾아가 봤지만 남편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 2주 정도가 지나니 시모가 점점 신경질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시모가 술에 잔뜩 취한 채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아버지가 실종됐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다. 네 엄마가 하늘나라 갔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다고. 우리 아들 사라진 건 너 때문이야. 네가 우리 아들 저 세상 보냈지? 이 악마 같은 것. 네 존재 자체가 불결해서 우리 아들까지 불행한 기운이 뻗친 거야. 시부가 그만하라고 말려도 소용없었어요. 시모가 제 멱살을 잡고 엉엉 우시길래 제가 이런 식으로 목소리를 높였죠.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님 그만하시라고요. 어머님 너무 취하신 것 같아요. 내일 술 깬 다음에 얘기할게요. 얼른 방으로 들어가서 주무세요. 이렇게 둘러대며 시모를 안방으로 끌고 가서 겨우 잠재웠는데요. 몇 시간 뒤에 다음 날이 됐는데 이때 화가 나기보다는 시모가 제정신이 아니니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시모가 그동안 제게 엄청 잘해주시기도 했고 얼마나 힘드시면 저러실까 괜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술 깨고 나서는 저한테 화도 안 내고 욕도 안 하셨어요. 기운 없이 한마디도 안 하시긴 했어도 술 깨매 그러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게 경찰에서 남편을 찾으려고 해주는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결국 저희가 나서서 우리 돈으로 실종 포스터를 제작하게 됐죠.
시부모님이 그 뒤로 식당에도 안 나가시고 남편 실종 포스터를 뿌리고 다니셨어요. 저도 시부모님을 따라다니며 실종 포스터를 나눠주고 다니다가 불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가계부를 작성하고 있었는데 날이 갈수록 생활비가 부족해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실종 포스터를 나눠주고 있는 시모에게 이리 얘기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슬슬 식당 문을 열어야 하지 않을까요? 계속 가계부를 쓰고 있는데 돈이 부족해지고 있더라고요. 돈도 있어야 포스터도 만들 수 있으니까 일단 일부터 다시 시작하게요. 그런데 시모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절 너무 귀신 보는 듯한 눈빛으로 보길래 바로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시부가 그 와중에 이런 식으로 제 편을 들어주시긴 했죠. 며느리 말이 맞는데 왜 그런 식으로 봐? 우리 아들 사라진 게 며느리 탓도 아닌데 그렇게 노려보지 말아라. 며느리마저도 사라지면 우리 먹고 살기 힘들다. 시아버지께서 이렇게 절 두둔해 주셨는데도 시모가 계속해서 그런 눈으로 절 쳐다봤죠. 그 뒤로 다시는 식당 문 열자는 말은 안 했는데 시모가 그 뒤로 실종 포스터를 나눠주라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조용히 집안일만 하며 시모 눈치를 보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냉큼 하던 일을 멈추고 가까이 다가가자마자 어머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가지고 다녀라. 비싸게 온 부적이니까 꼭 하고 다녀야 해. 안주머니 깊숙한 곳에 넣어놓고 다니거나 가방 제일 안쪽에 껴놓고 다녀야 한다. 그동안 내내 찬바람 쌩쌩 불던 시모가 웬일로 부적을 주나 싶었어요. 시모의 선의를 오랜만에 받아봐서 밝은 표정으로 이리 물었죠. 무슨 부적이길래 그래요? 저만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아버님이랑 어머님도 해오신 거예요? 무슨 돈이 있다고 이런 걸 해오셨어요. 죄송하게. 제가 이러니까 시모가 한참을 머뭇거렸어요. 어머님이 정말 거짓말을 못하시거든요. 뭐라 둘러댈까 고민하시는 게 보이더니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일단 네가 제일 젊으니까 네만 하고 다니면 되지. 그냥 요즘 안 좋은 일들이 자꾸 일어나서 해온 거다. 우리 집안에 애군이 낀 것 같더라고. 애군을 쫓는 부적이니까 잃어버리지 마라. 순간 찝찝한 마음이 들었지만 설마 부적 하나로 큰일이 일어날까 싶어서 시모 말대로 그 부적을 들고 다녔는데요. 역시나 제 예상이 맞았나 봐요. 그러다 며칠 뒤에 시모가 안방에서 전화통화하는 걸 듣게 됐는데요. 시모가 무당이랑 이야기하는지 이런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박수 무당님, 부적 제대로 써주신 거 맞나요? 며느리 쫓는 부적이라면서요. 왜 효과가 하나도 없는 거죠? 굿이라도 해야 하나요? 며느리 그것이 우리 아들처럼 확 실종됐으면 좋겠는데. 이 전화를 받고 화들짝 놀라고 말았어요. 술 먹고 진상짓한 게 시모의 진심이었다니 믿을 수 없었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안방문을 확 열어젖히고 시모에게 이야기했어요. 어머님, 며느리 쫓는 부적이라뇨. 남편처럼 확 실종됐으면 좋겠다뇨? 제가 남편 실종시켰나요? 남편한테 해코지한 적 한 번도 없는데 왜 그러세요? 남편이 실종된 게 제 탓은 아니잖아요. 제가 막 뭐라 하니 시모가 절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던 부적을 시모 눈앞에서 찢어버렸어요. 시부가 때마침 밖에 계시다 집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막 말리셨죠. 아이고 지수가,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시모 앞에서 뭘 찢은 게야? 부적이라고? 며느리 쫓는 부적? 당신도 좀 진정을 해봐. 우리 아들이 사라졌다고 며느리 쫓는 부적을 해오면 어떡해? 아들이 극적으로 살아 돌아와서 이 모양 이 꼴 보면 참 좋아하겠다. 아들 생각해서라도 이러지 말게, 응? 시부의 중재로 더 이상 언성이 높아지진 않았지만 시모랑 단 한마디도 안 하게 됐어요. 화목했던 집안 분위기가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싸늘해진 건데요. 시부가 아니었으면 정말 이혼 처리하자고 말하며 시댁을 뛰쳐나왔을 거예요.
시아버지께서 중간에서 절 달래주고 위로해줘서 참아줬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제가 이런 식으로 아버님께 하소연을 하곤 했는데요. 아버님, 저 더 이상 못 참겠어요. 그냥 남편 돌아올 때까지도 단칸방이라도 구해서 나갈까 봐요. 시간 지날수록 어머님이 점점 심해지는데 저보고 어떻게 참으라는 거예요. 이때 시부가 하신 말씀 좀 들어주세요. 아버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몰라요. 시부가 진짜 저를 친딸처럼 안아주면서 이러셨거든요. 며느라, 와이프가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니? 나를 생각해서라도 조금만 참아주라. 나도 힘들다. 만약에 너까지 가버리면 나는 어떻게 살겠니? 아버님 말이 맞았어요. 제가 가면 혼자서 아버님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어머님을 감당하셔야 하잖아요. 게다가 남편이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저희 자식들도 있으니까요. 저 혼자라면 무일푼으로 나가도 숙식이 제공되는 공장이라도 들어가서 일이라도 해볼 텐데 자식들이 있으니 그러기가 쉽지 않았어요. 시댁이 아니면 갈 곳도 없었기에 조금 더 버텨보려고 했죠. 시모도 이제 장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식당 문을 다시 여셨는데요. 오랜 기간 문을 안 열었는데도 다행히 찾아주는 손님이 많았어요. 그날 단골 손님들이 몰려들어서 시부모님과 열심히 장사를 했습니다. 왜 그동안 문을 안 열었냐 물어봐 주시는 손님들을 열심히 응대해드리며 바쁘게 서빙하고 있었죠. 시간이 지나 노신사분이 혼자 오셔서 멀뚱히 서 있는 거예요. 그 노신사분이 얼굴에 흉터 자국이 가득 있어서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근데 그분이 유독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시더라고요. 저는 왜 저렇게 쳐다보시지라고 생각하며 고개를 갸우뚱했는데요. 아무튼 그분 주문을 받은 다음 노신사 쪽으로 서빙을 하는데 제가 서빙을 잘못해버린 거예요. 다른 테이블에 갈 음식을 잘못 가져다 줬는데요. 손님이 너무 많아서 헷갈렸던 건데 시모가 갑자기 제 뺨을 후려쳤어요. 제가 놀라서 뺨을 부여잡고 있으니까 시모가 뭐라 했는지 아시나요? 저보고 이런 헛소리를 해대더라고요. 네가 잘못해놓고 왜 놀래? 네가 일 못해놓고 그대로 지나갈 줄 알았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 안 그러면 가진 거 다 빼앗아서 내쫓아버릴 거니까. 시모가 갑자기 절 후려친 이유가 제가 일을 못해서래요. 손님들이 그렇게 많은 데서 제 뺨이 그렇게까지 화끈해질 일이 생길 줄은 몰랐죠. 하필이면 그때 시부가 부족해진 식재료를 사러 가서 평소처럼 중재해줄 사람도 없었어요. 시모가 또 제 뺨을 후려치려고 하던 순간 노신사분이 일어나서 말리셨는데요. 덕분에 제가 재빨리 식당에 빠져나와서 시부에게 전화를 걸 수 있었어요. 시아버지께서 전화를 받자마자 바로 이런 식으로 다급하게 외쳤죠. 아버님, 지금 어머님이 제 뺨을 후려치셨어요. 저 어떡하면 좋아요?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아요. 지금 어디신데요? 이러다가 어머님이 저 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빨리 와주세요. 시부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니까 최대한 서둘러서 오시겠대요. 헐레벌떡 달려오는 듯한 아버님 숨소리를 듣고 전화를 끊었는데요. 그때 갑자기 노신사분이 다가오셔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혹시 차고 계신 이 목걸이 누가 준 거예요? 제가 결혼할 때 안사람한테 프로포즈를 준 거랑 똑같이 생겨서요. 제가 직접 만든 거라 단 하나밖에 없을 텐데. 그래서 제가 친정엄마가 남기신 유품이라고 했어요. 노신사분이 그 말을 들은 순간 눈이 엄청나게 커지더니 제 손을 덥석 잡는 거예요. 제 이름을 막 울부짖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수가, 역시 지숙이 네가 맞구나. 이 녀석아, 나 몰라보겠어? 네 아버지 말이다. 네 어렸을 때 실종한 아버지. 제 친정아버지라고 고백하셔서 깜짝 놀랐죠. 전 노신사분 얼굴에 흉터가 가득 있어서 모르고 있었는데요. 노신사분 얼굴을 자세히 보니 그제야 어릴 적 보았던 아버지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뒤늦게 친정아버지랑 같이 눈물을 흘리며 이것저것을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왜 이제야 오신 거예요? 엄마랑 제가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아세요? 엄마가 아버지 실종 대신으로 충격받으셔서 병원에 계속 있으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친정아버지께서 알고 계셨대요. 그러면서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쭉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내가 운행하던 배가 사고로 침몰을 했었다. 바닷속에 가라앉으면서 배 밑에 깔리는 바람에 얼굴뿐만 아니라 온몸에 흉터가 많이 생겼어. 눈을 떠보니 병원이더라. 병원에서는 극적으로 살아난 거래. 그 긴 시간 동안 식물인간 상태로 있었다고 하길래 오늘이 몇 년도인지 물었지. 시간이 정말 많이 지났더라. 태어나는 즉시 바로 너랑 안사람부터 찾았지만 쉽지 않았어. 친정아버지 말로는 외국으로 가는 배를 몰고 있어서 외국 병원에 이송됐었대요. 아버지가 깨어났던 병원은 종교재단에서 운영하는 병원으로 아버지처럼 신원을 알 수 없거나 혹은 가난한 이들이 병원비를 낼 수 없을 때 도움을 주는 병원이었다고 하는데요. 일단 병원에서 퇴원해 신원을 되찾으려고 한국 영사관도 찾아가 봤는데 쉽지 않았다고 하죠. 아버지는 자신의 신원을 찾는데도 난항을 겪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정말 오랜 시간 식물인간 상태였다가 일어난 거잖아요. 보통 재난이나 사고 등으로 실종돼 그 기간이 끊임없이 길어지면 실종 선고라는 걸 하게 된대요. 이 실종 선고를 받으면 법적으로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엔 사망한 것으로 기록된다고 하는데요. 사망 신고가 된 후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고 해도 다시 복구하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대요. 이런 이유로 아버지는 자기 신원을 찾는 것부터 참 험난했다고 하죠. 영사관에 연락을 했더라도 자기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걸 인증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는 이때 신분증도 없었고 가족을 통해 자신의 신분을 입증하려고 해도 연락도 하기 힘든 상황이었대요. 이때는 이미 우리 집도 다른 곳으로 이사가고 번호도 바꾼 데다가 친정엄마도 이미 돌아가신 후였으니 아무튼 힘든 과정을 거쳐 간신히 사망 선고를 취소시키고 아버지가 자신의 신분을 되찾으셨대요.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 저를 찾기 위해 또 고생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를 찾아내려고 안간힘을 쓰셨대요. 그 과정에서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걸 알고 눈물을 흘리시기도 했고요. 아버지는 마침내 제 거취, 그리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까지 모두 알아내셨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일하는 식당까지 찾아온 건데 서빙하는 제 모습을 보고 어릴 적 딸의 모습과 닮았다고 생각하셨대요. 저 사람이 혹시 내 딸인가 싶어서 두근거리는 심정으로 뚫어져라 쳐다본 거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시모가 저를 쥐잡듯이 하는 걸 중지하다가 우연히 제 목에 걸린 목걸이를 보게 된 거고요. 제 입에서 친정엄마 유품이라는 말을 듣고 딸인 걸 완전히 확신하게 된 거죠. 겨우 이제야 찾았다며 친정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저를 안아주셨어요. 저도 친정아버지의 사연을 듣고 거의 오열을 했는데요. 그동안 친정아버지를 기다리거나 찾아다니면서 고생했던 거, 친정엄마가 충격을 받아 미쳐버리면서 병원 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신 기억까지 주마등처럼 쭉 스쳐 지나가 한참을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시부가 오셔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시는데 시모가 식당 밖으로 뛰쳐나오더라고요. 시모가 제 머리채를 잡으면서 저번이랑 똑같은 말을 해댔어요. 우리 아들 내놔. 네가 네 아버지도 실종시키고 우리 아들도 실종시켰잖아. 우리 아들 내놓으라고 이 요망한 거사! 라고 소리치시는데 친정아버지가 시모를 뿌리치셨어요. 그리고 시모를 향해 이리 혼을 내신 겁니다. 사부인, 지금 우리 딸한테 뭐하는 짓이에요? 이제 겨우 딸내미 찾아서 어떻게 살고 있나 보고 있었는데 감히 우리 딸 뺨을 후려쳐? 우리 딸 이런 식으로 대할 거면 이혼시키세요. 이놈은 뭔데 나서서 뭐하나 째려보던 시모가 순간 표정이 굳어버렸죠. 시모가 점점 경악스러운 표정을 짓더니
이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사돈 어르신? 사돈 어르신이 살아 돌아왔다고요? 실종된 게 아니었어요? 사돈 어른, 저도 사정이 있어서 이러는 거예요. 며느리 이것이 우리 아들을 실종시켰다고요. 사돈 어른이 괜히 그런 역경을 겪은 게 아니라니까요. 며느리 요것 자체에서 안 좋은 기운이. 그때 딱 친정아버지가 시모 말을 막아버렸죠. 시모가 드디어 미쳐서 점쟁이 말에 홀렸나 봐요. 정신 나간 사람처럼 이상한 말을 막 짓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끼어든 친정아버지가 엄청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한서방이 왜 실종이 돼요? 버젓이 살아있구먼. 사부인이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한서방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저도 친정아버지 말을 듣고 입을 떡 벌리고 있는데 시모는 오죽했겠어요. 시모가 벙찐 표정으로 아버지 얼굴만 빤히 쳐다보고 있다가 입을 열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들이 살아있다뇨? 제가 지금 속고 있다고요? 사돈 어른이 우리 아들을 만났어요? 도대체 어디서요? 시모가 막 다급하게 물어보면서 친정아버지 어깨를 막 흔들었는데요. 친정아버지가 그런 시모 손을 쳐내셨죠. 불쾌하다는 표정으로 끝내 답을 안 하시길래 제가 설명해달라고 부탁하니 그제야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버지가 너 찾으려고 별 방법을 다 썼다. 사람도 고용해서 알아봤는데 그것도 모르겠냐? 흥신소 직원이 너에 대해 조사하면서 알아냈다고 하던데 김서방이 다른 여자랑 살림 차렸다고 하더라. 실종된 게 아니라 일부러 사라진 거야. 친정아버지 말로는 울 남편이 돈 많은 외국 여자한테 푹 빠져서 직장까지 그만두고 야반도주를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충격받았는데 시모는 기가 막히게도 믿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얼척없다는 듯이 허 하고 웃어버리더니 이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사돈 어른, 지금 그걸 저보고 믿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어디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시는 건데요? 하긴 이런 딸이 괜히 나오는 거겠어? 사돈 아들이 습관적으로 구랄트니까 이런 재수없는 딸이 나오는 거겠죠? 사돈 어른, 더 이상 헛소리 들어줄 생각 없으니까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꺼지세요. 시모가 비아냥대는 것도 모자라 식당 안에서 소금까지 가져와 뿌리는 거예요. 전 아버지 앞에 서서 소금을 다 맞으며 이런 식으로 고함을 내질렀어요. 지금 저희 아버지한테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저희 아버지가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혼 소송에 상간녀 소송까지 할 거니까 두고 보세요. 나중에 찾아와서 사과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시모 표정을 보아하니 제가 무슨 소리를 하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시모가 휙 식당 안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친정아버지가 속 시원하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놈의 집구석 있어봤자 뭐하냐. 그냥 나와라. 나와서 아빠랑 같이 살자. 내가 이미 자리 잡아서 딸내미 먹여 살릴 정도는 된다. 친정아버지가 진짜로 자리 잡았는지 같이 살 수 있는지는 정확하지 않았지만 남편도 바람 피운 마당에 시댁에 있을 이유는 없잖아요. 우선 아버지를 따라가겠다고 하고 시아버지께 시댁을 나간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님, 그동안 제 편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일단 저 짐 싸서 친정아버지 따라갈 거고요. 아버님도 시모 때문에 힘드시면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나오세요. 유일하게 집안 어르신 같았고 의지가 됐던 시부께 마지막 인사를 드린 건데요. 아버님께서 이번에도 저를 꼭 안아주시며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 며느라가는 어디에서 살아도 잘 먹고 잘 살 거다. 지금까지 버텨줘서 고마워. 며느리니가 너무 그리울 게야. 그렇게 시아버지의 작별 인사를 받고 시댁으로 가서 짐 싸들고 나와버렸죠. 드디어 지긋지긋한 시모한테 벗어나 친정아버지를 따라 나서게 된 거죠.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면서 친정아버지 집으로 저희 자식들을 전부 다 데려올 수 있게 돼서 다행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친정아버지가 하는 사업을 같이 하게 됐는데요.
친정아버지는 신원을 되찾은 후 회사의 피해 보상금을 받은 돈으로 친구와 사업을 해서 금전적으로 풍요로워진 상태였어요. 여기에서 이혼 소송에 상간녀 소송까지 승소해서 위자료를 두둑하게 받아 챙겼죠. 참교육을 받은 건 이전 남편뿐만이 아니었어요. 이전 시모의 식당도 폐업 직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전 시모가 식당에서 제 얼굴에 손을 댔다고 했잖아요. 그게 소문이 정말 안 좋게 난 거예요. 이전부터 우리 단골 손님들이 이전 시모가 저를 들들 볶는 모습을 몇 번 봤었거든요. 그래서 며느리인 저를 은근히 불쌍하게 여기고 있었는데 얼굴에 손까지 대는 모습을 보고 기겁을 한 거예요. 알다시피 이런 식당은 동네 장사잖아요. 젊은 애들이 자주 다니는 식당처럼 인스타그램으로 홍보해서 잘 되는 류의 식당은 아니니까 동네 소문이 안 좋아지면 망하기 십상이죠. 이런 이유로 이전 시모 식당은 파리만 날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전 시모가 저한테 전화해서는 이런 식으로 하소연하기 시작했어요. 며느라 미안하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아들 사라진 게 네 탓이라고 해버렸어. 우리 아들이 돈만 보고 불륜을 저지르는 그런 놈인 줄 몰랐다. 동네 사람들하고 오해를 풀고 싶은데 네가 좀 해명해주면 안 되겠니? 단골들이라도 어떻게 다시 찾고 싶구나. 저보고 무슨 해명을 하라는 건지 나 참 어이가 없었어요. 손님들 한 명 한 명 붙잡고 우리 이전 시모 그런 분 아니라고 이런 말을 해달라는 건가요? 그 와중에 이전 시부가 시모 옆에서 소리를 지르고 계시나 봐요. 수화기 너머로 이렇게 말하는 이전 시부 목소리가 들리고 있었어요. 며느리 괴물 취급할 때는 언제고 염치 없이 그런 부탁을 해. 정신 나간 여자처럼 끌어놓고 이러는 건 아니지. 얼른 전화 끊어. 이전 시부가 저 대신 역정을 내주시는데 이전 시모가 눈치가 참 없더라고요. 아무 대꾸도 안 하는 저한테 계속해서 빌기 시작했어요. 지수가 왜 말이 없어? 직접 찾아가서 무릎이라도 꿇을까? 내가 그렇게 빌면 용서가 되겠니? 응? 무슨 말이라도 해주렴. 전 그런 이전 시모의 부탁을 멍멍이 소리 취급하면서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죠. 그리고 이전 시모 연락처를 차단하기까지 했는데요. 그 뒤로 이전 시모 식당이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가봤는데 쫄딱 망해 있는 거예요. 일부러 점심시간에 간 건데 손님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전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쌤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이제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전 시모가 식당 안에서 절 보고 막 달려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전화 주셨던 대로 제 앞에서 바로 무릎을 꿇더니 싹싹 빌기 시작하셨어요. 바로 발로 쳐내고 이전 시모에게 일이 호통쳐버렸죠. 아들 실종시킨 못된 귀신 취급해놓고 이제 와서 사과하면 뭐 어쩌게요? 저 그쪽 사과 받으러 온 거 아니에요. 나 허대만 시엠이 어떻게 살고 있나 비웃어주려고 온 거라고요. 알겠어요? 이때 마침 멀리서 얼굴이 익숙해 보이는 남자가 막 달려오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 이전 남편이었어요. 그놈이 글쎄 이전 시무랑 똑같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더니 이런 말을 해대더라고요. 여보, 미안해. 내가 돈 많은 외국 여자한테 홀려서 당신한테 몹쓸 짓을 했어. 그 여자가 나 이제 질렸다고 내칠지도 모르고 당신한테 이런 상처를 줘버렸네. 나 이제 돌아왔으니까 제발 다시 살림 합치면 안 될까?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라. 우리 애들 아버지 없이 키울 거야? 이전 남편 놈이 뻔뻔하게 굴길래 제가 바로 일침을 날렸죠. 우리 애들 그동안 아빠 없이 잘 자랐어. 당신이 돈 많은 외국 여자한테 홀라당 반해서 우리 가족 배신하는 동안 우리 애들 내 품 안에서 잘 자라줬다고. 당신 같은 아버지 필요 없으니까 썩 꺼져. 저는 이렇게 말하고 차에 올라탔거든요. 이전 남편이랑 이전 시모가 가게에서 하도 난리를 치니까 바깥에 있던 사람들도 뭔 일이 났나 궁금해서 가게 안에 들어와서 구경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또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로 인해 이전 시댁 식구들은 식당을 폐업하게 됐고 동네에 소문이 나서 이사까지 갔대요.
전 그 일로 그동안 당한 게 좀 풀려서 친정아버지와 마음 편하게 잘 살고 있어요. 최근에는 친정아버지가 하던 사업이 꽤 커져서 저한테 사업을 물려주겠다고 하셨는데요. 자식들도 너무 잘 자라줬고 자기 밥벌이 알아서 잘하고 있어서 걱정거리가 싹 사라졌죠. 여러분도 지금 사는 게 너무 버겁고 힘들어도 나중에는 엄청난 행운이 찾아올 거라는 생각으로 버티셔야 해요. 저 같은 사람도 행운이 찾아왔는데 여러분이라고 안 찾아오겠어요? 여러분같이 열심히 사는 분들에게는 꼭 행운이 찾아올 거라고 믿으니 힘내시길 바랄게요.